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농지연금하고 농지청 그렇게 농지취득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지연금,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토지 투자를 할 때 좀 알면 좋은 것이지,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지난주 수업할 때 우리가 복습할 내용은, 이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 맥이에요. 농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다뤄봤다. 그런 차원이고요. 토지를 투자할 때, 그 토지를 사야 되는 토지 있고 사지 않아야 되는 토지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지는 땅을 사면, 이제 내가 아쉬워해야 돼요. 남한테. 그래서 제발 내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도로를 좀 파세요. 평당 50만원짜리인데 상대방이 한 10배는 줘야지? 이렇게 버리면 꼼짝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칼자루를 지어야지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도로가 있느냐, 그 토지 이용 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문제 없다 하더라도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데, 이 개발 허가라는 게 개발 행위 허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발 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와 함께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데, 개발 행위 허가는 땅에 대한 허가고 건축 허가는 건물에 대한 허가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가, 이 첫 번째가 경사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사가 급한 땅은 건물을 지으면 위험하니까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경사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경사도는 사실 이거는 극복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경사도가 만족하지 않는 땅을 사면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사도 기준을 잘 보고 사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경사도 기준이 높으니까 이거는 개발을 못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제가 자격증을 딸 때 보니까 이 설명 의무 조항에 어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설명할 의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는 도로. 이 도로가 사실 개발 행위 허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는 건물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전이라든지 교통, 방화 이런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개발 행위 허가에서 도로는 기반 시설로서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큰 면적을 개발하면 당연히 큰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개발 행위 허가가 있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 이상이 필요하고, 3만 이상이 되면 8m가 필요해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9,000평이 되거든요. 거의 10,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는. 간혹 보면 땅이 엄청 큰 땅인데 여기에 건축 허가가 있대요. 허가가 있는데, 허가가 오늘 건축물 종류를 배울 건데, 일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소매점이 한 채가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소매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 소매점이 아니고 큰 건물 지을 거야. 개발을 진짜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매점은 폭이 4m가 되지 않아도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재량권이 발동될 수 있는데 건물 규모가 여기 말씀드린 이 일종 건생과 단독주택 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이 도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없으면 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건축을 할 수 없다. 간혹 담당 공무원이 큰 2차선 도로부터 이 땅까지 전체를 도로폭을 확보해 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개발이 불가한데 이 관적, 우물을 파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상수도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이제 땅 위에 있는 길 위에 있는 맨홀 뚜껑을 보면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면 이제 가서 시청 담당자한테 상수관리팀에 전화해서 여기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있으니까 거기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 자기들은 그 도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수도예요. 하수도는 내가 물을 쓰고 나면 버려야 돼. 물을. 그죠? 이걸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버리면 돼요. 근데 하수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맨홀 뚜껑을 보면 되는데 안 보여. 그러면 시청 담당자, 시청의 하수관리팀에 전화해서 여기 하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면 어디 번지 쪽에 그쪽에 하수관이 지나가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연결해야 돼요. 근데 재수없게 그 지나가려니까 남의 땅을 지나가야 돼.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사용승인 쓰나스를 또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하수관이 없는 지역이고요. 정화조를 묻으면 됩니다. 정화조 묻으면 돼요. 이 끝이 아니고 정화된 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정화조를 묻는 거는 내가 돈을 들여서 묻으면 되는데 이 물을 버릴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구거나 배수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물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갈 때 도로도 보지만은 이 배수로도 잘 보셔야 돼요. 배수로가 없으면 그 배수로를 찾아서 가야 돼요. 이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로 이 정화된 물을 구거나 배수로로 버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 전부 다 하수관까지 연결시켜야 돼. 본인이. 근데 거리가 1km예요. 하수관까지. 개발 안 되는 땅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꼭 잘 찾아보시고 이것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현장 가면 풍경 보고 땅이 잘 생겼네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또 배웠으니까 도로 폭이 얼마인지, 중간에 배수로가 있는지, 구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보고 다니셔야 된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는 개발 행위 허가와 같이 받아버리는데 이것도 의제 처리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농지가 다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량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것도 재량 행위니까 시청의 농지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그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만큼 부담해야 된다.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경사도, 높이, 인목 측정이다. 경사도는 개발 행위 허가와 같이 중복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 100m 이상의 산은 절반 높이만 가능하다. 인목 측정,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아름드리 나무 많다면 나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산지를 전용하려면 대체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비, 그러니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제곱미터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그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땅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봤을 때 누가 땅을 산대, 그죠? 그럼 집은 달라. 집은만 가지면 위성 지도라든지 토지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죠?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직접 보면서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체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에 딱 집어넣으면 오케이.
NO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씩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만큼 장벽도 있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물건을 이제 실제로 조사하는 요령들 중에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개발 허가까지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샘플 하나 가져온 거예요. 거제에 있는 농지인데요.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매에서 봤을 때 그런 권리 분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다 다 소멸되고 인수할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도로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가 있느냐 봤는데 얘가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밑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보면 요렇게 지적상의 도로는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가 개설되지 않은 그런 도로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현행상 도로가 만들면 이제 이런 단독주택과 건생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이 도로 여기가 이제 국유지의 도로 지적상 도로지만 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개설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물어보니까 거제시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그죠? 여기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용을 원하면 개발 허가,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이걸 허가를 받아서 도로 사용 가능하다. 근데 국가 소유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별도 사용료를 1년에 한 39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면서 사용하면 된다. 도로 문제는 어떤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이렇게 그죠? 또 내가 개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서 건축 허용하는 거 보니까 그죠? 여기 상하도계비도 해당 사항 없고 여기 국방 군사 재개발도 상관없는데 여기 문화재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문화 관련돼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은 그죠? 문화재 팀에서 하는데 여기가 따로 행위 제한 있는 것이 아니고 층에 대한 높이 제한만 있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을 하면 14m까지 지을 수 있고 경사로 만들면 18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사, 그죠? 경사를 보니까 경사가 거제 같은 경우는 여기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잘 희미하지만은 어쨌든 여기가 20도가 그죠? 거의 대부분 다 20도 이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사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근데 보면 여기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 1종 건생인 경우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거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에서 넣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 따른 진입도 확보 기준에서 단독주택, 그죠? 이 가구니까 이건 다가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폭이 최소 4m 이상은 되어야 이런 여러 가구인 다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건축물 종류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다가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구가 같이 한 건물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이게 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3m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러니까 여기는 4m가 안 되니까 다가구가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한 가구만 살 수 있는 조그만 집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뭐 여기 안 들었지만은 상수도 하수도도 다 따로 조사해야 돼요. 그 농지다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지 전용 허가는 크게 문제 없는 땅이고 전용 부담금은 이제 2,94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점검할 때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 조건에 걸려가지고 여기는 순수한 단독주택밖에 안 된다는. 그다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가격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건 뭐 어떤 그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만 여기는 펜션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물건들도 이런 기준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가 강의 전체적인 맥이죠. 1단계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봤다 하면 이제 2단계는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는 거지. 거기에. 건물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될 것 같지만 건물을 지으면 내가 돈이 더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뭐 임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안 팔리면 내가 더 큰 손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 때 그걸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이 세 가지 분석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입지 분석이고, 두 번째가 용도 규제, 세 번째가 보전 규제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요. 근데 첫 번째 입지 분석부터 볼게요. 입지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입지다. 이런 들었죠, 그죠? 입지가 사전 찾아보면요, 그 부동산에 있는 위치나 장소 이렇게 있다. 그게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입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입지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해 버려요. 이런 동네에 그죠? 뭐 어떤 계곡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펜션이나 어떤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장사가 좀 되겠지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물류와 관련되는 그 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이 좁은 도로를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임대가 들어오겠냐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아무 데나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필요하는 건물, 그죠? 인기가 괜찮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고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IC 나오는 이 부근이 그래도 좀 낫겠죠. 바로 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입지가 그런 부분을 못하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내가 주택으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여기는 물론 그죠? 편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차가 여기도, 그죠? 좀 차 소리 좀 들리고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어. 차라리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가 또 아늑한 맛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지가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볼 때 그럼 뭘 파괴되느냐.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고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매매나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동네에 이 지역에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인기가 좋을 것이냐.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팔 때도 잘 팔리고 세를 줘도 임대가 잘 나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여기 평창에 있는 땅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세대 전체 통으로 나온 건데 평창에 다세대에서 전체가 201호 외 15개. 그러니까 총 16개 호실이에요. 보면 여기 그죠? 가동, 나동이니까 동이 두 동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그죠? 8가구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 보통. 8세대가. 그래서 가동과 나동 이렇게 두 동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19억에 시작되었는데 11억에 낙찰되었어. 임차인 현황 없어요. 그러니까 새 건물이라는 얘기야. 새 건물. 얘는 사용하다 나온 게 아니고 보면 근데 대지가 그죠? 건물 면적이 339평, 340평 정도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뭐 건축비가 한 300만 원, 350 정도 했는데 300만 치더라도 10억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경매도 일종 매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도한 분은, 소유자는 땅하고 건물을 다 지어서 팔았는데, 땅값은 하나도 못 건지고, 건물값 정도밖에 못 건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가 분양이라든지 임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봉평마을이란 곳인데, 봉평 면사무소 소재지예요. 면사무소 여기 있고, 여기 보건소도 여기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죠? 농협도 있고, 시장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면 소재지로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돼요. 근데 저는 딱 이 땅을, 이익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빈 땅이 많이 보여요. 빈 땅이. 그죠? 우리 도심, 그죠? 여기 수도권만 보더라도, 이 도심에,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빈 땅을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예. 간혹 빈 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지, 이게 보면 거의 다 빈 땅이잖아요. 그죠? 이게 도로변에 있는 땅도 다 빈 땅이에요. 빈 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았으면 이런 땅을 빌라 건축하는 업자들이, 아니면 이런 다른 건축하는 업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사서 뭔가 분양하고 이렇게 그런 차익을 얻었겠죠. 근데 여기 빌라를 이렇게 두 동을 지었다는 거죠. 다세대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사 지을 때 농기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장비도, 그 농사 짓는 필요한 그런 장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빌라는 어디에 둬요? 둘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단독주택들이 많다고. 그리고 여기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동네는 또 아니다 보니까 빌라를 지었는데, 빌라에 이제 내가 건축비도, 그죠? 건축비와 이런 땅값을 계산할 때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아야, 그러니까 임대가 되었던 매매가 되었던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에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건을 한 분은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빌라는 아파트 대체 용도거든요. 아파트 값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대신에 빌라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동네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 단독주택이 수요가 있는 동네. 그렇다고 해도 그 수요가 엄청난 동네도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 예. 여기다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만 된다면야, 땅값이 싸니까 분양하면 다 돈 벌겠죠. 근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 어울릴 거냐. 여기다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세대를 지으니까 이제 뭐 땅값은 커녕 건물값 값이 다 날려버려요. 결국 이게 통으로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저런 타격을 한번 입으면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채무도 많을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땅을 개발한다, 그죠? 뭔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내 땅값 외에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꼼꼼하고 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땅을 비워둔 사람들이 언제 분양하느냐?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하거든요. 언제 분양하느냐?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풀리고 또 그걸 분양이 잘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분양해요. 그래야 완판이 되거든. 그래야 돈을 버는데, 안 팔리면 팔린 만큼 외에는 다 악성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건물주 거지가 많아요. 건물주 거지. 건물을 지었어. 다 대출해서, 그죠? PF 대출해서 다 대출해서 있잖아요. 그죠? 대출한 사람들은 분양하면 자기들이 분양 대금을 먼저 가져가요. 그쪽에서. 그러면 호실, 1층하고 호실 좋은데, 이런 데는 분양이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자기들 대출했던 금액 다 회수해. 근데 그 중에 보면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지축이라든지, 후미진대라든지 이것들은 분양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양이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있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야, 분명히. 근데 거지야. 돈이 없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 땅 대신에 투미진 건물, 그죠? 그 호실 몇 개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많아요, 그게. 그걸, 누군가 설명을 안 해주지. 뭐냐면, 대출해주는 쪽이나 신탁사 이런 데서 이걸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지. 왜냐면 자기들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이걸 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돈만큼은. 근데 실제로 소유자는 속으로 속앓이 하는 거예요. 내 거는, 나는 내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은요, 접근하기 좋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그 부동산에 내가 가기가 좋다는 거예요, 가기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거리. 우리가 좀 멀더라도, 고속도로가 뚫리고, KTX 뚫리고, GTX 뚫리면, 전체 시간적인 거리는 줄어들잖아요, 그죠? 또 물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내가 IC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IC에서 한참 들어가. 그러면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또 위험도. 가는데, 제가 길을 갔는데, 한쪽이요, 한 5m 정도의 낭떠러진 거예요. 근데, 이 가드레일이 없는 거예요. 차로 운전해 가는데. 제가 최대한 한쪽으로 붙어서 갔어. 근데 그런 데는 만약에 내가, 땅을, 그죠? 판다 하더라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야, 밤에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접근성은 이걸 한번 볼게요. 경기도 양평의 땅을 보면서 134평짜리 땅인데, 그죠? 이 땅을 보면 요 안쪽에 이 땅이에요, 그죠? 주위에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보면 도로가, 그죠? 여기에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가 있고 요쪽도 도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매한 중간점인데 요 도로는 뭐 로드뷰를 안 봤지만은 여기는 아마 그 차가 좀 다니기 힘든 그런 도로 같아요. 그럼 이쪽 얘는 결국에 도로가 요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얘도 뭐 사람만 다니지만 차는 못 다닐 것 같은 느낌. 다닐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된 게 메인 것 같아요. 자, 이 땅을 제가 딱 보고 이 땅을 건축 허가가 만약에 난다는 전제하에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 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편의점을 차렸다. 요 사람도 하겠지,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 조그만 창고를 만들었다. 창고는 요런 자리가 좋죠, 요런 자리가. 그죠? 요 도로, 메인 도로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는 설령 창고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창고 지으면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상가를 짓고 싶다 하더라도 내 땅 상가 지을 거야. 상가 짓는 것은 당신 마음이에요. 자기 돈으로 짓는데. 근데 임대가 안 돼요. 그죠? 여기는 딱 위치가 벌써 이런 전원주택 자리로 끝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게 이 같은 경우는 보통 2차선 도로부터 이런 거리를 많이 보거든요. 이 가까우면 이런 가까운 쪽에는 그래도 어떤 물류에 관련된 큰 차가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 그리고 여기가 교통량이 많다면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 그죠? 그래서 땅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은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남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걸 사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을 수 있는지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에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우리가 도심에는 좀 달라요. 이게 여기는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도심이 아니고 약간 외곽, 그죠? 시골 이런 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우리가 이때까지 만나지 못한 주변 환경이 많아요. 첫 번째가 축사, 양계장 같은 악취 시설.
이게, 여러분, 혹시 양계장 근처에 여름에 가보셨어요?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안 돼. 축사는 그래도 좀 나은데, 양계장은 진짜 숨을 못 쉬어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냄새 많이 나는데, 겨울에 가면요, 냄새 하나도 없어. 신기하게. 그래서 겨울에 인장할 때는 실수하기 쉬워. 그래서 그 동네에 보고 건물 있으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한번 내가 봐야 돼. 이렇게. 아니, 어떤 건물인지. 여름에는 괜찮은데요. 냄새도 냄새인데, 축사 같은 데는요, 파리가, 이 동네 살면 이제 파리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시골, 이런, 좀 외곽으로 나가면 이런 거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이런 축대, 높은 축대, 땅 뒤에다가, 콘크리트로 높이 축대를 만들어뒀는데, 보기엔 단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요, 물을 먹은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흙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것들은 그 땅이 이제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저 축대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보는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죠? 예를 들면 일자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내가 그 땅에다가 땅을 팔 때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거예요. 소음, 도로가 그죠? 낮에는 잘 안 들려요. 차 소리가. 밤에 이렇게 외곽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건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들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택을 지었다, 살고 있다 하면,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근데 그 자리는 주택은 별로지만 창고는 괜찮잖아요. 그죠? 창고, 공장 이런 거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공동묘지, 낙골당,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주거용은 별론데 또 김포 쪽에 가니까 공동묘지 옆에도 뭐 저기 공장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있는 임야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땅이 커요. 6,600평이나 되는 건데 요렇게 환경이 그죠? 주위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이에요. 요 뒤에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이쪽에는 보면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지어놨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공장들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 가보니까 요쪽이 어디 공장인데요. 소리가 쾅쾅쾅쾅 이렇게 들려요. 낮인데. 여기에 주택 지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뷰도 공장 뷰인데다가, 그죠? 이런 자리는, 이 자리는, 그죠? 이 자리는 내가, 이 땅을 주거용으로 살려고 사용하다가는 이제 물론 나는 살 수 있어. 그죠?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런 거.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 주인이잖아. 안 팔리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가 땅의 그 입지란, 그죠? 입지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입지에 따라서 건축물 종류가 실제로 딱 결정되어 버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철탑과 고압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도심에 있을 때는 철탑을 잘 보기 힘들어요. 전봇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외곽으로 가면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혹시, 그죠? 이 보여요, 이게? 여기. 철탑을 현장 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여요. 왜냐면 그 앞에 숲이 우거지니까 야산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 탑 위로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늘 위로는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여기만 쳐다보니까 이런 데 가면 이 철탑을 잘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구입하고 계약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철탑 옆에 있네? 이런 경우도 발생된다고요.
철탑이 왜 나쁘냐? 뭐 전자파 때문에 뭐 암 걸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팔기가 또 어렵다는 거지. 나처럼 또 누가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성 지도 보면 이렇게 보이네. 여기. 그죠? 위성 지도 보면 이렇게 철탑이 보인다. 근데 철탑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위쪽에 요 자리도 있어요. 그죠? 요 자리. 자세히 보면 철탑이 보여. 위성 지도로. 근데 철탑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철탑과 철탑 사이는 고압선이 지나가. 그죠? 요렇게 지나가, 그죠? 지나가잖아. 저 같은 경우는 철탑 하나 보면 그 뒤에 철탑이 어디로 가는지, 얘가 고압선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하나 더 찾아야 돼. 그래, 이렇게 길을 만들잖아. 이게 고압선이 위성 지도에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땅은, 지금 이 땅은 어떤 문제 생겨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주택을 지으면 철탑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집 지으면 새도 잘 안 나갈 거고, 이제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집이 아니고, 이제 창고 이런 거 지으면 또 뭐 그거는 철탑 관계 없잖아. 그죠? 그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길이 꼬불꼬불해요. 그죠? 차가 들어오기 힘들어. 이 자리는 참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이 철탑이 아니라면 뭐 주택이라도 쓸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창고 개념을 쓸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안쪽인데 또 그런 뭐 그 카페나 펜션에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철탑 고압선도 여러분들 땅을 보실 때 이런 위성 지도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꼭 현장에 나가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성 지도가 더 잘 보여요. 현장보다. 그래서 입지 분석은 간단해요. 그죠? 입지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 땅을 봤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그 입지를 보고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성, 그 건물을 용도로 사용할 때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주택은 그죠? 주택은 승용차가 한 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좀 길이 좀 좁고 좀 2차선보다 떨어져도 괜찮은데 오히려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죠. 근데 창고나 소규모 창고나 공장 같은 것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상가를 지으면 노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도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지 골목 안쪽 들어가면 서울이야 그런 맛집도 잘 된다지만 여기 시골에는 아예 상가가 있는지를 모르고 간다. 그죠? 자, 주변 환경, 그죠?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입지가 실제적으로 그 땅의 용도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땅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요. 입지 분석은 쉽죠, 그죠? 말랑말랑해. 저것도 강의해. 이런 정도로 쉽은데, 사실은요, 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용도 규제라는 이것들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식이 대입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내가 상상하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도 규제를 볼게요. 용도 규제. 그 입지를 보고, 여기 이 자리는 주택은 어울리지 않는 자리야. 어떤 그런 공장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가, 공장 소음도 있고 또 주변에 축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 창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격만 맞다면. 근데 나는 그 땅을 딱 볼 때, 이 자리가 공장으로 쓰면 좋겠다. 조그만 공장 창고가 쓰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용도 규제는 국가에서 땅마다 용도를 딱 정해뒀어요. 이 땅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뒀다고. 그걸 정해뒀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은 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지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이 지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기에 이런 게 허가납니까? 물어보면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지 아세요? 제가 아는 건축 사무실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왜? 우리는 실제로 내 돈을 투자한 사람이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용도 규제 볼게요. 땅의 용도는 토지 이용 계획 환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소재지가 있고, 그죠? 지목인데 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목을 보고 땅의 용도라고 오해해요. 지목이 되니까 주택 지을 수 있잖아? 지목이 돼라도 주택 지을 수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못 짓잖아.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고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목이 공장 용지야. 그럼 공장 용지는 공장만 지을 수 있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목은 땅의 용도가 아니고요. 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현황을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지목은 개발이 되면 지목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죠? 앞 시간에 이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토지 지목이 변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가를 받아서 어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에 맞게끔 토지 지목이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토지 지목이 바뀐다. 주택, 그죠? 집을 지었다. 집이나 사무실 이런 거 지으면 지목이 대로 바뀌어요. 종교시설을 지으면 종교용지로 바뀌어요.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가 되고 진입도로를 만들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묘지를 만들면 또 지목이 묘지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오래된 공장이야. 그래서 제가 공장을 사서 공장을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어. 한 동을. 지목이 공장 용지였는데 개발되고 나면 지목이 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그 땅을 이제 어떤 용도로 이게 허가받아서 내가 개발했냐에 따라서 건물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바뀌게 돼 있다. 지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목은 우리가 토지를 공부하니까 간단하게 지목이 어떤 지목이 있는지만 종류만 좀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보면 지목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지목은 총 28개예요. 지목 종류. 지목은 그죠? 여기에 보면 1번 전, 2번 답, 3 과수원 있잖아요. 얘가 이제 농지를 의미하는 농지. 그리고 목장용지, 축사가 있는 부지 있잖아요. 목장용지. 그 임야, 광천지는 저도 실제로 지목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염전, 서해안 쪽에 염전 있잖아요. 또 지목이 떼보면 염전이에요. 지목이 대. 얘는 뭐 주거, 사무실, 점포 같은 이런 부지, 건축물의 부지를 대라고 해요. 공장이 지어지면 공장용지고, 학교가 지어지면 학교용지고, 주차장이, 그죠?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있으면, 주차장이란 지목이 되고, 그리고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용지, 그리고 창고용지, 도로소에서 도로용지, 도로, 그리고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하천을 보면, 그죠?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하천이에요. 국어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지. 내가 길 가다가 물이 흐르는 이 또랑을 봤어요. 그죠? 요거 큰 거 좀 작은 거 돼 있는데, 그죠? 하천은 좀 큰 거, 국어 작은 거 돼 있는데, 이게 국어인지 하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목 보면. 그 하천이 흐르는 물에 지목을 보면
하천으로 했으면 하천이고, 국으로 했으면 국어예요. 그죠? 유지, 저수지 이런 것들, 그죠? 저수지 같은, 저수지는 땅을 대보면 다 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어요. 야구장도 있고,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목이 28가지인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지목이 있구나. 근데 지목을 표기할 때, 토지 이용 계획하에서 이 도면을 보면, 이 도면이 작기 때문에 약자로 표시해요. 약자로. 근데 약자가 다 그 첫 글자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공장용지는요, 장이에요. 공장에 공자는 이미 여기 공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을 써요. 주차장은 차를 써요. 주는 주유소용지를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차장은 차라고 쓰고, 그리고 하천은 하자가 없긴 한데 천자를 약자로 쓰고요. 그리고 유원지는 유가 여기 있죠? 유지가 유니까 얘는 유원지는 원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로 쓰고 나머지는 첫째 글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없는데 하다가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가 여기 찾아오면 그죠? 이렇게 이 지목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실 필요는 따로 없어요. 지목은 우리가 지목을 가지고 따로 그래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두 번째는 건축물 종류예요. 아니 용도 규제를 보는데 지목을 보고 그죠? 또 건축물 종류를 보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 보느냐인데 이걸 이해해야 이제 대화가 돼요.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그죠? 담당 공무원하고 또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이런 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용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이상한 얘기 막 하는 거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토지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도 몰랐거든 전혀. 그러니까 누가 여기는 근생이고 다세대고 다가구라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다가구고 이건 다세대래.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이게 이런 건축물 종류를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를 알아야 이제 내가 지으려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66페이지 보면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란 표인데요. 여기에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둔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요. 1이 1호라고 해요. 그죠? 1호. 가는 가목. 지난 수에 말씀드린 그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둥근 원 1은 1항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는 단독주택이고 이 내부에 가의 단독주택, 나의 다중주택, 다의 다가구주택, 라의 공관이 있는데요. 공관은 고위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관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안에는 가, 단독, 나의 다중, 다의 다가구 이 세 가지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다중주택은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이다. 그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3계층이란 단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여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만 쓰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죠? 이게 3층과 3계층은 다른 의미예요. 이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상가고 1층도 근린생활시설, 2, 3, 4층이 주택인데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층을 얘기할 때는 지하를 빼요. 그래서 4층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에요? 3개 층. 그러니까 지금
다중주택에는 이거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이니까 건물이 3층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도 보면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주택을 한 개 동에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호 보면 공동주택이에요. 그죠? 공동주택은 가, 아파트, 나, 연립 다 다세대인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바닥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죠, 그죠?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에 그런 학생 종업원 쓰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개발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3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주택의 종류가 모두 다예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주택은 주택을 종류로 구분할 때는 세대수와 주택으로 쓰는 면적 그리고 층수를 가지고 구분해요. 이 3개로. 하나씩 볼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거주해요. 층수 제한 없어요. 한 세대가 뭐 2명만 사는 것도 한 세대고 대가족. 옛날에 그죠? 한지봉 세가족 이것처럼 한지봉 세가족 아니지. 옛날에 드라마 보면 엄청난 대가족 살잖아요. 그것도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사면 그게 단독주택인데 그러니까 2세대가 사는 것은 안 된다, 사실은. 다중주택. 다중주택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주택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통원룸이라고 해요, 통원룸. 이건 통원룸입니다. 통원룸이라는 것은 이 통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원룸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다. 이게 2021년 6월에 330에서 660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이게 330이라는 얘기가 여기 건물 3층이잖아요. 그죠? 이게 330이 이제 100평인데, 여기가 1층이 33평, 2층 33평, 3층이 33평까지 하면 딱 100평이에요. 그죠? 그런 바닥 면적이 33평까지만 할 수 있는 게 다중인데, 이제 이게 2021년 6월에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또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이에요. 이게 2016년에 3층 이하에서 3계층으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계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옛날에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전형적인 다중주택의 그림이에요. 3층짜리니까. 지금은 다중주택을 어떻게 짓겠어요? 1층 필로티, 2층 상가, 1층 상가도 넣고, 그죠? 2층도 뭐 다른 거 넣고, 마지막에 3, 4, 5층이면, 5층 건물이면 3, 4, 5층을 다중주택으로 꾸는 거예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요것처럼 원룸이에요, 원룸.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가 더 많이 받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신 여기 단점이 화장실하고 욕실은 넣을 수 있는데, 취사시설이 설치 금지돼요. 그러니까 가면, 저도 우리 애 원룸 옛날에 한번 구해줄 때 가보니까, 그 원룸이, 이 가스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싱크대는 있는데 가스레인지 없고,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을 주는 거예요. 휴대용, 그것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은 안 해도, 이 다중주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룸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다중주택도 원룸이고, 고시원 같은 것도 원룸이에요. 그죠? 고시원도 요즘 잘 빠진 것들은 이게 옛날 고시원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깔끔하게 돼요. 그래도 원룸을 쓴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는 취사가 금지되지만 이렇게 방을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다중주택이요.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중주택이 건물을 작게밖에 못 짓고 또 3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점점 이게 완화되어서 이제는 다중주택을
제법 수익성 나오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1인 가구,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다중주택도 규제가 좀 더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9세대까지 가능하고 대신에 전체가 한 개의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 그래서 통으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독주택의 종류 3가지. 두 번째가 이제 2호가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그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은 빌라인데 좀 큰 빌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 계단이 중간에 2개가 있어요. 이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이 있고, 보통. 규모가 큰 빌라. 그러니까 주택으로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대신에 공동주택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까지 되는 거예요. 앞에 다가구는 3개층이죠. 다중가구, 다가구는. 얘는 4개층이에요. 다세대는 전체가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연립보다 더 작은 거.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밖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빌라라고 쓰는 용어가 이 연립과 다세대를 합쳐서 빌라라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지만 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지금 건축물 주택 종류를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단독 주택은 3개층이고 공동주택은 4개층,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냐?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건물을 지으십니까? 하니까 1층은 상가 넣고요. 2, 3, 4, 5층은 이렇게 주택을 쓰는 다가구를 내가 지으랍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그 다가구가 아닌데요? 2, 3, 4, 5층이 주택이면, 그거는 다가구는 3개층밖에 못 하는 거, 그거는 다가구가 아니에요. 그건 다세대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신청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판단해요. 당신 다가구네. 옛날에 편법이 있었겠죠? 1층 단독주택을 1층, 2, 3, 4층을 다가구 이렇게 해서 4개층을 쓰겠다. 그럼 판단을 이건 다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단독 다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다세대예요.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허가하는 사람이 판단해 준다. 이걸.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을 잘 해요.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난 여기에다가 다세대를 짓고 싶어. 다세대가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죠? 이런 공동주택 좋은 장점이 등기부 등본이 따로따로 호시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호시씩 팔 수 있는 거예요. 다가구는 통으로밖에 못 팔아. 금액이 최소한 8억, 10억 이상, 15억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매수자가 작아요. 내가 다가구의 단점이 덩치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돈 어느 정도 있는 사람밖에 못 사고 거래를 시키려면 그런 매수자가 그렇게 드물다. 내가 살 수 있는데 팔기가 어려워. 근데 다세대 이거는 예를 들면 한 호실이 그럼 2억, 3억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대출 끼고 사면 자기가 살 수 있거든. 그럼 다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쪼개어서 팔고 쪼개어서 인대주면 더 수익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내가 땅을 사면서 생각해 보죠. 여기다가 상가하고 다세대 딱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이 동네가 다세대가 분양가 평당 얼마니까 돈이 되겠다 계산해서 했는데 다세대가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여기는 다세대가 안 되고 여기는 다가구밖에 안 되는. 완전 작전기 틀이죠, 그죠? 다가구 지었을 때 짓고 나면 이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죠? 엑시트 플랜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볼 때 내가 그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이제 실수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게 건축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고. 그 당시에 이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들어선 거예요. 단기간에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가를 엄청나게 완화해서 막 내주기 시작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원룸 침생했는데 저 안에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지사시설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그냥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는 거지.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은요, 300세대 미만이야. 그러니까 299세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건물을 299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당 30만 원이면 얼마예요? 임대료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 호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도시적에 건설하는 거고, 1, 2, 3호가 있는데 1호는 소형주택이에요. 이게 원래 이름은 원룸형 주택이었어. 이게 2022년 2월에 이름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얘도 원래는 50제곱미터 이하였어요. 지금 6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룸인데 그보다 이상이면 투룸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침실을 3개도 가능하다. 단 전체의 3분의 1만 가능하다. 그죠?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원룸으로 다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원룸을 규모가 작으면 한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2가지 이상 공간, 전체의 3분의 1은 침실도 3개 줄 수 있다. 2호가 단지형 연립이에요. 단지형 연립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는 역시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예요. 근데 이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전체를 원룸으로 다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원룸으로. 1번처럼 원룸 만들 수 있어요. 소형주택으로.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을 짓는데 얘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으면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다세대, 연립주택이, 그죠?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4개층밖에 안 돼요. 근데 얘를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으면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얘를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냐면, 그죠? 여기 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아서 1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때 전체를 소형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통으로. 2번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단지형 연립 지어서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다. 다세대를 지을 때 단지형 다세대로 허가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내가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다. 장점이 있는 거죠. 더 많이 공급하게끔. 왜 그러면 이걸 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할 수 있게 해뒀냐. 얘가 어떤 혜택이 많아요. 첫 번째 혜택이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인 관리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경로당 이걸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있잖아 아파트 살면 그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가받으면 그거 면제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더 좋잖아요, 그죠? 또 주차 대수가 지금은 규모가 작은 것들은
두 집에 하나, 두 세대에 한 대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아파트로,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로 지으면 한 가구당 무조건 한 대 이상이에요. 주차장이 사실은 엄청 까다롭거든, 이게.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건물을 못 짓는데 얘는 엄청나게 완화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40평, 그러니까 여기가, 그죠? 전체가 한 40평당 한 대만 주차를 해도 허가를 해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동네 가면요, 차 댈 데가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주차장도 작게 만들어도 되고 아주 작게 칸을 잘라서 원룸을 다 공부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노다지. 이걸 지으면 이제 임대료가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급이 많아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계속 강화시킨 거예요. 지금은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옛날만큼 그렇게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혜택이 아직까지 많아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복리시설을 덜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사용자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내 주차도 내 한 대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공급자, 그죠? 이런 주택을 지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그렇지 보면 이걸 정리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얘들은. 얘는 안 돼요. 얘를 소형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소형으로 만든다. 연립을 짓는데 소형으로 만든다. 다세대도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형 연립에서 5개층을 만들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에서 5개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따로 받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그런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교재 67페이지 보면요. 제3호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 3호부터 마지막 29호까지가 다 상가예요. 그러니까 1, 2호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예요. 상가인데 3호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다 5호부터 다 상가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원리가 이거예요. 상가 건물은요. 면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돼요. 둘 다 학원이에요. 그죠? 학원. 애들 가르치는 학원. 근데 학원을 쓰는 그런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미만이면 제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버려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되는 거예요. 전문시설. 이게 어떤 차이냐? 근린이란 단어가요. 근린생활이라는 게 린자가 이웃 린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생활시설이야. 우리가 뭐 미장원, 뭐 빵집, 뭐 편의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내 집과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 집 주변에 있는 건데 이런 교육연구시설은 도심에 있는 거예요. 상가 많은 이런 동네 있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 보낼 때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는 공부방 정도고, 이게. 멀리 보내면 이런 큰 학원이잖아, 이게. 근데 내가 아파트 옆에 큰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멀리 학원 다니는 애들 대신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큰 학원을 내가 쫙 개설하면 내가 전부 다, 이 애들을 다 흡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서 내가 하면 여기가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가 나는데 교육연구시설은 허가가 안 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학원을 만들었을 때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얘는 2종 근생이 아니고 교육연구시설이 돼버려요. 그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땅이 아무리 커도 나는 거기서 학원을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요, 건물이 면적이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고, 얘가 면적이 크면 이제 전문시설, 이런 교육연구시설도 전문시설이거든요. 전문시설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건축물 종류표에, 그죠? 67페이지 보면 여기 뭐가 일종 건설이 있잖아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좀 규모가 작은, 상대적 규모가 작은 상가에, 우리 아파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상가들. 단지대 상가 말고 볼게요. 이 가목 보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러니까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 뭐예요? 뭐 잡화 파는 것들, 옷 파는 거죠. 옷, 의류 같은 거, 또 어떻게? 뭐 편의점, 다 소매점. 우리 편의점을 만들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소매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휴게 음식점, 제과점. 휴게 음식점이란 게 술을 못 파는 음식점이에요. 주로 보면 커피숍. 시중에 있는 커피숍들이 다 휴게 음식점이에요. 제과점, 빵집, 그죠? 그런 걸 파는데 단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활에 이용하고 면적이 작은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되는 거죠. 또 다에 보면, 그죠? 이게 뭐 미장원이라든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런 것들도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쭉 넘어가서 4호에 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약간 규모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4에 보면 그죠? 4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 시설업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PC방.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150평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휴게 음식점, 제과점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하면 일종 근생, 이상이면 이종 근생. 자는 일반 음식점. 식당이죠, 그죠?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이에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것이고. 학원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작은 학원만 이종 근생인 거예요. 타목 보면 독서실. 이것도 이종 근생. 하에 보면 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무실도 150번 빠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보면 제가 소호 사무실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걸 아니까 어떻게 따지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층을 이렇게 쓰는데, 얘가 120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체를 소호 사무실로 해도, 여기가 이제, 전체 소호 사무실 하니까, 여기가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0평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150평까지 괜찮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얘가 120평이 아니고 200평짜리가 있어. 그래서 한 층을 다 똑같이 소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200평까지는, 아니, 150평까지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걸 넘어가면 이제 지선은 업무시설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땅이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업무시설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별도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 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음식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것들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거기다가 이제 민원을 집어넣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피하냐면, 상가라는 것도 이게 땅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200평이, 그죠? 여기는 2종 근린생활시설밖에 안 돼. 그래서 업무시설이 안 돼요. 내가 이게다가 똑같이 소사무실에서 응대하고 싶으면, 요렇게 쬐서, 그죠? 여기만 사무실 쓰고, 얘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우리가 휴게점, 커피숍, 이런 거. 그런 용도로 허가받아서 여기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통으로 다 썼다 하면 누군가 민원이 들어가면 이거만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볼 때 이 건물이 어떤 구분으로 이게 면적 기준이 어떤지 이걸 알고 해야 내가 상가를 할 때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지. 거기에 보면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너에 보면 제조업소죠. 그죠? 제조업소란 게 시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제조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조장. 그러니까 제조장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이 제조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소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해요. 근데 가로 1 보면 대기, 환경, 물 환경, 소음, 진동에 따른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 진동, 소음 진동을 하는 그런 업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 자, 5호부터 6, 5, 6, 7 판매시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전문시설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7호의 판매시설 보면요. 판매시설의 밑에 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의 시설인데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얘는 PC방이 판매시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PC방을 크게 하려면, 큰 PC방 하려면 여기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 운수, 9, 의료, 10, 교육인구시설, 11, 노유자, 12, 수련,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업무시설 안에 이게 이 부분은 오피스텔이 들어있어요. 그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이에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그렇지, 이게. 사실은, 주거로 쓰면 안 되는 것인데, 불법이 너무 완연하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자체가. 하여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숙박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쭉 해서 마지막에, 야영장 시설까지 뒤에, 그죠? 그 다음 나머지들은, 규모가 크면 다 뒤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건축물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표를 가지고 많이 쓰는 그런 상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그죠? 근린생활시설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규모 바닥 면적 기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제법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었는데 상가는 1종 건생하고 2종 건생은 규모가 좀 작은 것, 규모가 좀 커지면 전문시설을 가버리는데 이 건축물 용도라는 게 바뀌는구나.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이 500제곱미터까지 지으면 2종 건생인데 커지면 숙박으로 가버려요. 숙박업은 주거용지 허가가 안 나요. 모텔 같은 것들. 그죠? 주거용지 허가가 안 나. 그래서 이게 규모가 바뀌면 아예 다른 용도의 건축물 되어버리고 그건 그 땅에서 그 건물은 못 짓는 게 되어버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 그죠?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음식점이라도 술집 하려면 얘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김밥집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은 커피 전문점, 피자점 이런 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1종 근생 또는 2종 근생의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뭐 락카페, 가요소점 이런 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2종 근생이나 위락시설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 등록 그리고 뭐 어떤 신고 이런 업종이 또 같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사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차인들이 그렇게 연락 올 거예요. 여기가 혹시 2종 건생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혹시 이런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이런 것들이 문의가 와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건축물의 종류를 주택과 상가를 다 했잖아요. 전체 표예요. 전체 표. 내가 지으려는 건물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제가 땅을 봤어. 땅을 봤는데 이 땅에 1층에는 편의점을 일부 조금 넣고 식당을 넣고 2, 3, 4, 5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런 일반인이 나는 주택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이 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용어로 바꿔줘야 돼. 그죠? 편의점은 어디에 들어가요? 소매점. 여기. 소매점이 종류거든요. 소매점인데 규모에 따라서 일종 건생이나 판매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크지 않으면 일종 건생이겠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소매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 첫 번째. 식당은 여기 일반 음식점이잖아. 그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일반 음식점으로 보는. 그러면 내가 식당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일반 음식점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식당 단어는 우리가 부르는 단어고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주택, 그죠? 주택이 4계층이야. 여기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계층이니까 여기는 다가구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다가구는 3계층밖에 안 되잖아. 2, 3, 4, 5층, 4계층을 주택으로 쓰니까 여기는 어떤 건물이 돼야 되는지 봐야 되냐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면적에 따라서 크면 연립되는지 봐야 되고 작으면 다세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자리에 보니까 다세대가 안 돼. 다가구밖에 안 돼.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서 얘를 날리고 얘를 상가를 지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지으려는 그 건물이, 그죠? 이런 건물이 건축물의 종류에 이런 용어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가 되냐 이렇게 다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따져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